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님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희 가족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려요.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주 뵙죠. 저희 채널이랑 좀 성향이 잘 맞으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자꾸 요청을 드리는데 귀찮게 해드리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네. 네, 저번에 못한 이야기 이어가서 해볼 건데 네. 그러기에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몇 가지 생겼습니다. 예. 바로 어제, 오늘 장이죠. 네, 어제 밤에 미국 끝나고 오늘 아침에 마감을 했으니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로 대박이 났는데 먼저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저희가 1편에서 그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제가 이 두 개 중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는데 그 테슬라는 그냥 한 30초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비판만 하시고 엔비디아만 엔비디아의 6가지 그 사업들 네네. 완전 구체적으로 그 엔비디아 직원처럼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쵸. 엔비디아가 대승이 될 거다. 네. 네, 되게 잘 들어맞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측하셨는지 한번 이야기 예.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제가 겸손을 그렇게 떨고 막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제가 뭐 제대로 잘 맞췄다는 말씀은 감사히 듣겠으나 머리가 좀 조아려지고요. 저 말고도 뭐 반도체라든가 그런 그 섹터 업종 전문가분들은 훨씬 더 자세히 맞추셨을 거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다만 이제 저희 하우스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글로벌 매크로 경기를 전망을 하고 분석을 하고 탑다운 어프로치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테마, 종목, 섹터, 운영 전략이 뭐냐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자문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컨빅션이 있었던 이유는 일단 저희 그 프로세스 중에 지정학적인 문제도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워낙 많이 이전에도 다른 분께서도 나와서 말씀하시던데 작년 8월 달에 칩스 반도체법, 칩스 액트라고 그러죠. 반도체법, 그리고 작년 또 중반 즈음에 그 페브4 칩4 동맹 맺었고, 거기에 핵심 요소가 핵심 반도체, 다시 말하면 고사양 반도체. 자, 그런데 고사양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군사용으로, 첩보용으로, 또 정말 그 하이테크놀로지에 쓰이는 정말 고사양 하이 퀄리티 반도체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패권 또는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을 미국으로 다시 갖고 오겠다라는 거고,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그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미국이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 배경에도 반도체 패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패권이라는 건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게 패권이라고 그랬는데 1950년대 이후 60년대, 70년대 일본이 전 세계 경제를 구가하면서 그 핵심에 또 반도체가 있었거든요. 그 반도체가 크다 못해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거의 좀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이 그냥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냥 씨를 말려버린 그런 사건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 세계 패권국, 경제 대국, 군사 대국, 전 세계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 마가라고 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서 전 세계 경찰국가 롤도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집중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 핵심이 반도체라고 했고, 그러면은 미국 외에 있는 반도체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미국 내의 핵심 반도체 종목들은 훨씬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일단 그 큰 그림 하나. 그리고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여러 사업,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히 제가 언급은 다시 안 드리겠는데 AI에는 정말 고사양 반도체가 필요하죠. 고사양 반도체의 1위가 어디겠습니까?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럼 답은 쉬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절대 건방스럽게 뭐 이런 것도 모르냐 이런 뜻이 아니고 담담하게 저희 시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정말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물론 어제 뭐 20% 한 초중반까지 또 폭등을 했고 이게 얼마까지 갈지 또 그러면 이제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가격 부담이 된, 늘상 있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언급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트렌드, 펀더멘탈하게 얼마나 어떤 그 테일윈드라고 하는데 그런 테일윈드를 받아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 돼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뭐 조정을 받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건 솔직히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는 ETF나 매크로 전망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펀더멘털리 볼 때 또는 이 업종이나 테마 또는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큰 환경, 글로벌 그 시장 환경, 그런 환경을 볼 때는 분명히 더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배경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단순히 이제 그 반도체 1등 종목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패권 전쟁에 관한 이야기. 당연하죠. 네,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이것들을 많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그 미국이 원래는 다른 나라를 많이 도와주는 나라였는데 이제 자국 중심주의로 더 뭉치게 됐다. 그럼요. 그런 것들의 최전방에 반도체가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기에 선도업체가 엔비디아 아니겠어요? 그럼 답은 쉬운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지금, 뭐 일주일, 뭐 열흘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디폴트 이슈 정말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디폴트 안 날 거야, 안 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이런 말 있잖아요. 위기는,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그 반응이 극과 극인데 대표님이 이 디폴트 사태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디폴트 사태까지 안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을까? 사실 이 디폴트 이슈는요, 여러분, 경제나 금융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 철저하게 미국 내의 정치적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거 정말 싫어하지만 우리나라 정치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소식이고 매일매일이 싸우잖아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은 더해요. 미국은 파티선십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딱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 자유주의냐 현실주의냐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아주 극단에 더 갈려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어떤 부채 문제라고 하면 당략, 당파를 떠나서 미국의 진영 논리를 떠나서 나라가 정말 디폴트가 나냐 마냐 하는 이 제목만 딱 보면 굉장히 절체절명의 이슈잖아요. 그러면 정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 대화나 논쟁을 통해서 풀어가는 게 이슈 정치잖아요. 더없이 좋은 재료인 거죠. 정치계 입장에서는. 제가 간단히 좀 언급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그 자체 유튜브에 한번 방송을 했으니까 여러분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 홍보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꼭 봐주시는데 몇 가지만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아드님께서 해당되는 자료 좀 띄워주세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미국 정부 부채 한도는 1917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무부가 연방 정부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의회의 승인을 매번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 세계 그 전쟁 당사국들한테 금융 지원도 해주면서 군수 지원해주면서 이게 미국 차원에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융통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주 첨예한 상황이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재원을 마련하고 이렇게 보내주고 하려다 보니까 매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영어로 Second Liberty Bond Act of 1927이라고 해서 192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법을 제정을 해요. 이게 미국의 부채 한도를 그때 이제 정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현재까지 약 110번 정도 부채 한도를 계속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채 한도가 인상이 안 되면 디폴트가 나. 이것만 들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기축통화국이 근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뭘까요? 무지막지한 적자를 감내해 가면서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전 세계에 제공해주는 역할입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기축통화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깡패처럼 자기네가 다른 나라 무시하고 자기네 맘대로 기축통화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그게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정말 속된 표 작살이 나 있을 때 이걸 중심을 잡아주고 전 세계가 통용되고 신뢰하는 통화 자체를 제공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당시에 미국만 정말 건재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자의반 타의반 떠하는 겁니다. 기축통화 역할을. 그러면 기축통화 역할을 자의반 타의반 인정받고 있는 국가가 부채 한도라는 건 사실 정치 이슈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합의해서 한도 인상시키면 돼요. 이 페이지 3페이지에서 보시면 1927년도부터 볼 필요도 없이 1970년대 후반부터 제가 그래프를 쭉 갖고 왔는데 이제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110차례 부채 한도 인상됐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상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더 찍어내면 됩니다. 그럼 그 달러를 찍어내는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같으면 달러 찍어낼 때 인플레이션 촉발시키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이럴 테지만 미국은 또 다른 얘기죠.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전 세계 경제 체제 참여자들 일반 시민까지도 달러를 없어서 못 찾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게 기축통화국의 숙명과 같은 거기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0차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불과 2000년 이후만 보더라도 약 20차례 상향 조정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인상시키면 되는데 이제 이게 왜 시끄럽느냐.
원래 작년 11월 8일 날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부채 한도가 곧 다다를 것 같으니까 2022년도에 얘기 나온 김에 미리 부채 한도 협상해서 빨리 조정을 하자. 공화당이 뭘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해. 내년에 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다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의견이 갈려요. 참고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도 상향 먼저 하자. 왜냐하면 집권당이고 하니까. 한도 상향 먼저 하고 나서 그 지출 삭감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의해서 삭감을 시키자. 그런데 공화당은 지출 삭감하고 한도 상향을 연계해서 동시에 처리해야 돼. 출발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평행선인 거예요. 이슈는 정말 간단한데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서로 다 정치 레토릭 갖고 싸우는 거죠. 이래서 시끄러운 거지.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은행이 막 펀더멘털리 망가져서 오는 이슈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레토릭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양극단에 치우치시게 되면 중심을 잃는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설사 디폴트가 나더라도 미국 정부가 방법을 갖고 있는 게 나더라도는 아니지만 디폴트 직전 순간에 이거 정말 합의가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카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채 디폴트를 회피할 거 아닙니까?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한다든가, 그리고 나가는 돈을 일단 단계적으로 축소를 시킨다든가, 그리고 또 대외나 국내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이자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 지급을 연기시켜버리면 됩니다. 미국이 연기하겠다는데, 그리고 미국이 아닌 조그만 나라도 연기하면 그냥 국가 간에 협의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회피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지금 미국 그 정가에서, 학계 정가에서 가장 갑론을박이 많은 이슈가 수정헌법 14조라고 그래서 수정헌법 14조에 그 연방 정부의 모든 채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학자들 사이에 이 뭐라 그러죠? 조항을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의회 승인 같은 거 필요 없다. 봐라, 헌법 14조에 연방 정부의 모든 채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이런데 헌법에서 지정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회 승인을 받아? 그냥 대통령령으로 해결해버려도 돼.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다른 데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이 부채 한도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빠지고 그건 기회로 보셔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 정치적 이슈의 이야기이다. 단순 정치적 이슈라고 네네네. 하면 너무 좀 그렇죠. 리지드한 표현이고 또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항상 강조하셨듯이 양극단의 그 이야기들은 피하라고. 그 센터로 이렇게 중심으로 잘 이렇게 시장을 해석해. 그러니까 뭐든 본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디폴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정말 극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했지만 극단의 얘기는 되게 유식해 보이고요. 되게 좀 풍성합니다.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을 거고, 물론 가능성은 없지 않죠.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거는 전달하는 건 하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이시는 투자자분들은 조금 밸런스 있게 좀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장을 온화하고 차분하게 분석하라는 그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1편에서 저희가 그 주식의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장황하게 한 몇 시간 너무 장황했죠. 그 내용들이 괜찮아서 네.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다시 들어볼까 하고 제가 질문을 좀 가져와 봤어요. 대표님이 그 1편에 무려 3시간 10분 동안 그 대장정 중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운영 전략, 투자 전략. 이거 굉장히 많이 한 30-40번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운용 전략이죠. 그래서 이 투자 전략, 우리가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를 하는데 투자 전략들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료 26페이지 가지고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은행 정기예금처럼 또는 흔히들 얘기하는 국채처럼 그냥 내가 갖고 있거나 가입을 하면 매년 이자가 따박따박 나오는 이게 투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그래도 몇 배의 수익을 보통 바라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위험한 자산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게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건데,
여기서의 본질 중에 하나는 26페이지에서 제가 그려드린 대로, 왼쪽에 그림 그려드린 대로 이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대 수익률이 있으면 그 가능성과 동일한 가능성으로 기대 손실 위험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생기는 거죠. 기대 손실이나 기대 수익이 없으면 그건 정기예금이고 위험이 없는 리스크 프리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까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된 건데 밸런스 있는 시각을 유지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자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1년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요.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여러 자산이 많은데 그 자산에 투자를 할 때 1년 투자를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1년 동안 어떤 A 자산, B 자산에 투자를 할 때 A 자산은 수익률이 똑같은 20%예요. B 자산도 똑같은 20%예요. 그런데 1년 만에 20%를 달성할 때 흘러온 궤적은 다를 거 아닙니까? 꼴등했다가 1등했다가 20% 달성. 꼴등은 아니지만 시장보다는 적당히 빠지고 시장보다 덜 올라서 20%를 달성했던. 그게 A 상품이냐 B 상품이냐거든요. 26페이지에. 그러면 이 그림에서 B 상품의 패턴의 상품에 투자를 하실 거냐, A 상품의 수익률 패턴에 투자를 하실 거냐라고 할 때 저는 단연코 A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 수익률보다는 이게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만만하게 가는. 그러니까 주식을 다 섞지 말고 거기다 채권을 좀 섞어라. 채권보다 또 다른 걸 섞어라.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게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담으로 이제까지 봤던 그 내가 투자를 할 때 주식을 사는 건 사실 주식이든 어떤 자산이든 내가 투자를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걸 이익 실현을 하든 뭐 손절매를 하든 이 나오는 타이밍을 잡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좀 쉽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뭐 박사도 아니고 뭐 그런데 쉽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기대는 100% 먹고 싶죠. 근데 사실 100% 먹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올 연초에 뭐 2차 전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 좀 조정하고 있고 그게 계속 그렇게 나오리라는 법 없죠. 그리고 또 들어가는 타이밍에 따라서 또 손실을 일찍부터 봤던 분도 계실 거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채권 그렇게 좋다고 뭐 3.87 10년물 됐으니까 국채 갖고 있고 30년물 10년물 갖고 있으면 1년에 뭐 쿠폰이 얼마고 그러니까 절대 손실 볼 일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수준에 따라서 들어간 분들 타이밍에 따라서 지금 손실 이미 나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보셔야 되는데 그때 그걸 잘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심플하더라고요. 스탑 게인, 스탑 로스예요.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을 딱 정해놓는 거죠. 저 같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워낙 길게 투자를 하고 소부장, 서플라이 체인 끝단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형주보다는 좀 가벼우니까. 뭐 저 같으면 한 1년에 한 4-50% 기대한다. 종목, 개인 종목 갖고는. 그런데 마이너스 한 15% 가면 과감히 털어버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심플하게 접근하면 되지 않겠어요? 왜냐? 이게 필요하고 또 적절한 이유는 시장은 일직선 상승, 일직선 하락이라는 건 절대 없거든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저점과 고점을 잡는 게 어렵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저 같은 사람 설명도 들으시고 다른 또 훌륭하신 전문가들 설명도 들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이게 본론이고 저희 하우스가 제가 운용 전략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뭐 주식 채권 몇 개만 예를 드렸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전 세계 투자 대상 자산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언뜻 보죠.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금, 뭐 실물 안에 금이 들어가겠죠. 통화 자체도 하고 뭐 부동산, 인프라 너무 많거든요. 이런 자산들에 투자하도록 만들어 놓은 펀드, 뭐 증권의 종류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때 그냥 주식만 보면 될까요? 자,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하나만 분석하면 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업종이 어떤 상황인지도 봐야 되고 이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그 업종이 또 속해 있는 국가 경제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수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은 삼성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반도체 업황도 봐야 되고 또 좀 더 크게는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에 하나인 금리 상황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패드 금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시장은 정말 저는 길지 않지만 한 25년 이 업계에 월급쟁이 생활도 했었는데 매년 매달 매주 이슈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제가 27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운용 전략 대시보드 유니버스 대시보드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운용 전략을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7페이지 보시는 대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투자 대상 자산을 9개로 나눕니다. 주식, 채권, 실물, 실물이라고 할 때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통화, 뭐 헤지펀드 등등해서 9개로 나누고요. 자, 그럼 이 9개는 자산군이잖아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9개로 나누고,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그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운용 전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펀드든 어떤 하우스든 저희 펀드, 저희 상품의 운용 전략은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운용 전략이라고 할 때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는 예를 들면 가치주, 주식평이다 그러면 가치주에 투자하는 운용 전략을 갖고 있다. 성장주에 투자하는 운용 전략을 갖고 있다. 업종에 투자하는 업종 투자 전략을 갖고 있다. 업종이 아니고 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어떤 테마, 최근 같으면 AI 테마, 뭐 얼마 전 같으면 전기차 테마 업종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표현한 게 운용 전략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아까 9개의 자산군별로 세부 운용, 하부 운용 전략을 한 40개 정도로 쭉 세그멘테이션을 해요.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너무 이슈가 많고 너무 영향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변수를 하나하나는 다 못 맞추겠지만 그 변수별로 어떤 그 외부 요인별로 비슷한 유형의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운용 전략을 저희만의 기준으로 한 40개로 쭉 나눠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표현드리면 주식 같으면 주식이 올라가는 데 배팅하면 현물을 사면 되겠죠. 주식이 하락하는 데 배팅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파생상품.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또 헤지펀드. 이 헤지펀드 종류가 시장이 뜨는데, 그러니까 상승하는 데 배팅하는 전략을 롱 바이어스 전략이라고 하고, 롱은 산다는 얘기거든요. 하락하는 데는 숏 바이어스 전략. 이를테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숏 바이어스 전략은 공매도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고 저희가 공매도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예를 들면 또 시장이 올라가거나 빠지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냥 지루하게. 이럴 때 운용하는 마켓 뉴트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중립화 전략이죠. 또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산군이 서로 국면마다 어떤 애는 좋고 어떤 애는 나쁘고 이런 복잡다단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아예 우리 하우스가 능력이 되니까 그런 멀티 에셋, 다양한 자산군을 한꺼번에 넣어서 우리가 알아서 잘 자산 배분을 할게 하는 멀티 에셋 스트래티지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의 하부 운용 전략을 40개로 나누고 거기에 해당하는 미국에 현재 한 3,200개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국내까지 다 합치면 더 많겠죠. 국내가 한 700개 될 겁니다. ETN 빼고 ETF만. 그러면 3,200개, 한 4,000개 정도를 이 40개의 하부 운용 전략에 해당하는 ETF들을 쭉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내부 기준에서 사이즈 작은 애들을 빼고 변동성 큰 애들을 빼고 그래서 한 300개 정도를 추립니다. 매달 그 작업을 해요. 자, 그렇게 좀 미세 대응을 하다 보면 시장을 조금 더 좀 완만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하우스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빗대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는 쉽진 않으실 거예요. 뭐 저희가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본업이 또 있으시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빠진다고 하니까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빠지는데 배팅하는 전략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말은. 참고로 작년 한 해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저희가 그 시장 금리 상승에 배팅하는 ETF를 하나 가지고 97%인가 수익을 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하우스는 그렇다고 해서 걔를 막 너무 몰빵하거나 그런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가운데 한두 종목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작년 안에 저희가 한 20% 수익이 났었습니다. 뭐 홍보도 홍보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제가 드린 이유는 시장이 아무리 힘들고 빠져도 그 빠지는 시장에 맞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운용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운용 전략에 해당하는 ETF를 고를 수 있도록, 여러분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장이 ETF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방금 좋은 이야기 좀 몇 가지 해주셨는데, 네. 얼마 40% 이상 되면 매도하고, 반대로 한 종목이 이제 15% 이상 하락하면 그냥 과감하게 쳐낸다. 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 놓으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기관 투자가분들, 훌륭하신 기관 투자가분들이 지키는 아주 거의 유일무이한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 개인하고 기관하고는 또 다르니까, 기관은 잘못하면 정말 국가적으로 하지 말아야 그럼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선배님들도 많고 이 투자 업계에서 워낙 베테랑 분들이 많이 또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 리스펙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꼭 만들으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방금 그 롱바이스하고 숏바이스 전략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제가 전에 그 대표님 그 전화통화하면서 저녁에 그 전화했었는데 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전화로 형님 형님도 혹시 숏 플레이 하세요? 근데 어렵지 않으세요? 숏보다는 레버리지가 더 어려워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따가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운영 전략들 다양하게 이제 전략을 짜서 하면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 그럼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금리 인상에 의한 베팅하는 그런 종목들은 이제 또 상승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운영 전략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하나만 더 강조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방금 아드님께서도 금리 상승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다시 표현해 주셨잖아요. 여기 그래서 운용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자, 금리 상승에 베팅해서 수익을 내는 게 상품이 있나요? 자산군이 있나요? 그런 자산군이나 상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자산군과 자산군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자산군에 관련된 운용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금리 상승이라는 얘기는 금리 상승에서 수익 내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실물 자산밖에 없어요. 금을 갖고 있거나 석유를 실제로 갖고 있거나. 근데 실제로 금이나 석유를 갖고 있는 방법은 실물을 못 갖습니다. 다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으로 넘어가는 순간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물 자산이 좋아서 석유가 뜰 수는 있겠죠. 뭐 이를테면 빠지기도 하지만 석유가 뜬다고 했을 때 석유를 갖고 있으면 되죠. 구리를 갖고 있거나 실제로 갖고 근데 그게 실제로 불가능하거든요. 파생 상품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서 운용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파생 상품에 투자라는 순간 이 금융 외부 변동에 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니까 실물만 올라갈 거야라는 전략이 또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걸 완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산군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아까 좀 말이 복잡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금리 상승이라는 건 운용 전략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산군으로 대응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계속 운용 전략이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1편에서 저희가 감정이 앞서는 투자가 위험한 이유,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반복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사실 주식이 정말 기초적인 이야기인데 자기 주식이랑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내 주식이 떨어졌다고 또 분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 저는 이런 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도 밸런스 있는 시각이 아닐까 싶은데 저 정말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겪는 가장 사회생활 하면서 또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의도하지 않게 회사를 나오게 됐으니까. 그때 이제 비상금을 탈탈 털어서 선배한테 종목을 하나 좀 추천해 달라. 제가 삼성전자로 2000년 초반에 조금 수익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주식 투자를 못했다가 그게 이제 2014년도인데 2014, 15년도인데 그때 당시에요. 그 중국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한 7개 정도가 상장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종목 언급은 안 드릴게요. 그거를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지고 한 방에 몰빵을 했어요. 근데 한 3개월, 한 40%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중국 주식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고 나서 줄줄줄 빠지기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75%까지 갔어요. 그 레버리지 아니고요? 네. 단일인데? 5천만 원을 몰빵을 했는데 평 매입 단가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3,769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흘러가더니, 그러니까 플러스 40% 갔다가 마이너스 75% 간 거니까 거의 뭐 반토막이 아니고 그거는 거의 100%가 빠져버리는 거죠. 원금 대비하면. 그때 제가 이제 정말 그때는요 좀 젊기도 했었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에 5천만 원 없어도 돼. 내가 이거 날릴지언정 끝까지 가보자. 다행히 그게 그때 당시에 16연상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작전주였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소위 잡주. 16연상이 가서 260%가 되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렇게 빠졌다가도요? 예.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 제 선배 주위 분들이 빨리 팔아라. 제가 그때 어떤 반응이었는 줄 아세요? 더 간다.
기업 분석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12연상 갔으니까 그게 막연히 또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목이 정확하네요. 감정에 앞선 투자가 안 되는 이유. 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종목 명까지만 알려드리면 아 이거였구나 싶으시겠지만 제가 또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버티다 또 이제 260% 딱 265% 가다가 또 흘러내리더니 그래서 평균 매도 단가 얼마에 턴 줄 아세요? 2천만 원 얼마예요? 평균 매수 단가 3,769원. 평균 매도 단가 3,766원. 네. 점점점. 선방했죠. 네. 손실 안 봤으니까. 이게 감정에 휩쓸린 투자입니다. 260% 갔을 때 과감하게 털었어야죠. 제가 어디 가서 그 어린 나이에 260%의 수익을 내겠습니까? 뭐 어리고 나이고 많건 어쩌건 간에 바로바로 털었어야죠. 가장 바람직한 거는 한 30% 났을 때 어느 정도 털고 또 털고 이런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저는 뭐 종목 추천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희는 종목을 갖고 자문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 제가 그 종목을 딱 경험하고 아 이거 스탑 로스 스탑 게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이후에 뭐 I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지금도 갖고 있는 A로 시작하는 어떤 회사 지금 갖고 있는 회사는 제가 한 2년 전에 200% 먹고 나와서 분산 투자했다가 다시 지금 120% 됐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보통 어떤 분들 뭐 막 이걸로 몇 프로 났고 막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뭐 용돈벌이 하는 그거 갖고 뭐 몇억 투자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차분히 대응을 하면 이게 80%가 돼도 더 갈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더 가라 이거가 아니라 그럼 다시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재무제표 보고 이 관련 회사가 어떻게 되고 이 지금 갖고 있는 회사가 뭐 삼성 지분이 몇 프로 갖고 왔고 생산 라인에 이미 들어가 있고 뭐 이번 올해부터 생산 설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 그래서 주가가 조금 흔들리더니 올해부터 수출이 반영이 돼서 이제 더군다나 또 반도체 업황도 괜찮아졌고 이러면서 더 가겠구나 편안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제가 어떤 철학자가나 또는 많으신 선배님들처럼 고뇌의 어떤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 좀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종목 이후에는 그래도 평균 한 30%에서 한 50% 정도 용돈벌이 정도니까 항상 그때 딱 빠지고 물론 더 간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만족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감정에 앞선 투자가 얼마나 개인을 그 황폐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드님. 40% 갔다가 마이너스 75% 갔다가 265%를 먹었는데 네. 그때 매매 수수료까지 하니까 16만 원인가 손실 딱 보고 그나마 털었거든요. 정말 저는 운이 좋은 거죠. 네. 다음 이야기도 이어서 아까 그 디폴트 이야기 했을 때 네. 중요한 이야기, 그 대표님이 항상 강조해 주셨던 이야기, 양극단의 전망은 꼭 피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인데. 그렇죠. 1편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시장을 판단할 때 양극단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꼭 그 기준이 교수님이나 이 업계에 경험이 굉장히 많은 전문가 정도의 식견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28페이지 갖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되게 잘 써먹는 그래프거든요. 20년째 쓰고 있는 그래프인데 28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주식시장이나 우리가 부동산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는 모든 활동은 경제활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 공산경제든 시장경제든 다 경제체제, 경제 시스템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뭐 때문에 움직이고 뭐 때문에 영향을 받고 이걸 이해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본질 아니겠어요? 거기에 첫걸음이라고 하는 게 저는 경제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라는 거는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그때도 제가 공장 언급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방송하는 것도 제 거 탭이 있고 마이크 있고 조명이 있고 TV 있고 다 실물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마련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 돈 필요하잖아요. 그게 금융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어떤 나라든 간에 미국 같으면 재무부 그리고 실물 경제를 관장하는 곳은 재무부, 금융 경제를 관장하는 곳은 패드, 우리나라 같으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이렇게 딱 다이카토미로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 본질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고 분석하는 시장은 금융경제 중에 하나인 금융경제를 다 100%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경제 중에 일부분인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을 갖고 경제를 다 이해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죠.
경제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게 금융시장이고 금융시장의 일부를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실물 경제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금융경제가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금리를 왜 올리는지 왜 내리는지 또 앞으로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예측할 수가 있고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실물 경제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금융 경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일부분을 보는 주식시장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께서 항상 혼동하시는 게 이제 저의 표현입니다.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조차도 가끔 혼동하는 게 주식시장이 워낙 빨라요. 다른 지표보다 다른 인덱스나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합니다. 때로는 과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 경제 시스템에서는 주식시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창구 외에 뭐가 있습니까? 실물 경제 기반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자꾸 호도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금융경제 중에 일부인 주식시장. 주식시장에서 떠드는 레토릭, 이분 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떠드는 이 레토릭에 너무 휩쓸려 버리면 주식시장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고 그게 일부 반영하는 더 큰 금융시장도 이해하거나 대응하기 더 힘들어지고 이거와 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실물 경제는 더욱이 더 모르겠죠. 제가 볼 때 25년 동안 깨달은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워낙 빠르고 워낙 이슈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돈 관련한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게 본질인 것처럼 이해가 되지 이 본질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은 그냥 금융경제와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제가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래서 그려놓은 거거든요. 주황색 그래프가 실물경기라고 한다면 이 군청색 그래프가 금융경기라고 하죠. 주식시장이라고 하죠. 실물경제는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왜 되게 좋아하셨던 표현 경제는 생물과도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물경제가 주식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1년에 막 변동성 25%, 20% 막 마이너스 30% 갔다가 플러스 50% 가고 이게 경제가 말이 됩니까? 실물경제가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끝납니다. 얘기가 안 돼요. 어떤 경제 주체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 데서는. 다만 금융경제 중에 주식시장이 좀 과하게 빨리 반영하는 거일 뿐이죠. 그러면 주식시장도 결국은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건데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호도돼서 주식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계속 좋을 거고 이렇게 빠졌으니까 정말 큰 일이 날 거고 이거 자체가 양극단에 휩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실물경제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 경제 실물 펀더멘털을 이해하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뭐 경제 원론을 공부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경제 원론 재미도 없고 그 두꺼운 책을 언제 다 보시겠어요. 유튜브 좋지 않습니까? 저도 유튜브로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문학 강의 같은 거 보면 한 1, 20분짜리 경제 원론 강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학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이제 국제 경제 정치 이런 걸 전공했는데 그래 제가 좀 안 되는 계제지만 말씀드립니다. 경제 원론 시간 되시면 꼭 틈틈이 보십시오. 출퇴근 시간에 꼭 보시고 자기 전에 들어보시고 그러면 경제가 별게 아니구나. 아주 심플하네. 이거만 딱 이해되시면 이 움직임과 이걸 반영하는 금융시장 그래서 중앙은행 페드가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게 생기실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저희 같은 사람들 말 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의 유튜브의 어떤 강의 이런 걸 들으셔서 믹스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습니다. 주식시장이 시장 이런 세계 경제 전체가 아니라 주식시장 한 포인트 일부분이죠.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이 주식에 대해서 과도하게 내 감정을 부스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제나 이런 세계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반대라는 거죠. 이렇게 반대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 당연하죠.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또 1편에서 이제 워런 버핏 이야기를 빗대서 절대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 또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결국 시장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그쵸. 저희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이던스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야만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려요. 질문이 너무 길었다. 아주 심플합니다. 네네. 여러분 주식 투자 어렵잖아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고 투자라는 건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 사거나 집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격언 흘러다니는 얘기 중에 시장은 귀신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답 나온 거죠. 그럴진데 종목 한두 개 이거 분명히 좋을 거라고 얘기 들어서 실패한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아까 그 중국 주식 종목 하나 가지고 운 좋게 거의 똔똔으로 나오긴 했지만 결국 실패한 케이스예요. 그런 거는. 그 기간이 1년 반이었는데 1년 반 동안 그거 은행 정기예금만 넣어놨어도 그때 4, 5%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투자가 왜 중요하고 이것저것 많이 돌려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 투자할 거 3개 투자하고 저도 지금 4개 종목 갖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최근에 2개로 줄였습니다. 이제 그거는 컨빅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 투자하면 하나가 움직이는 거에 그대로 노출이 돼 버리잖아요. 안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식이든 어떤 자산이든 가격이 일직선 상승, 일직선 하락은 절대 없어요. 심지어 금리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금리도 급작스럽게 올랐다가 빠지고 빠졌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 성격 캐릭터상 레버리지가 더 많은 주식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 투자할 거 2개 투자, 2개 투자보다 5개 투자. 물론 5개보다 50개가 더 많다 이럴 수는 없죠. 너무 많은 것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접근 자체를 분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거를 5개 너무 많아. 그러면 3개 분산하는 거죠. 3개보다는 그래도 4개가 좀 나을 거고. 또 여기에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던 주식 하나만 가지고 분산을 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채권 막 열풍이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조금 지금은 이제 좀 끝에 와닿은 것 같긴 한데 그건 오늘 논점이 아니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주식할 거 채권도 조금 섞어보고 채권 섞을 거 부동산 리츠 같은 것도 좀 섞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능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강조드렸던 그 주식, 채권, 리츠 등등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운용 전략을 쓰고 있는 ETF 같은 것들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 4-5개 정도로 추려보고 이렇게 하면 시장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훨씬 더 회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는 반드시 답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아까 장기 투자 말씀하신 거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고지식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무조건 장기 투자해라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의 기회를 활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최근에 2차전지 갖고 예를 들죠. 올 초부터 운 좋게 또는 제대로 분석하셔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낮겠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예를 들면 100%를 벌었는데 100%에서 지금 한 1-20% 조정 났을까요? 그럼 20% 그만큼 잃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기 투자가 무조건 답은 아니다. 그렇지만 절대 이 단기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매매하시면 하실수록 손실만 납니다. 손실만 더 커져요. 왜냐하면 일단 운용 비용 나가죠. 매매한다고 그거 정확히 맞추겠습니까? 고점 저점 절대 못 잡습니다. 저도 못 잡고 아무도 못 잡아요. 그거는. 맞췄다는 사람들은 운 좋게 맞춘 거고 그냥 정말 장기 투자에서 진짜 한 80년대부터 삼성전자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왕인 거죠.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몇 천만 원 딱 묻어 놓으시면 그게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수익률이었으니까. 워렌 버핏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워렌 버핏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묻어놓고 30년 정도 투자할 거 아니라면 적당히 수익이 내가 만족한 수익이 됐을 때 실현했다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쨌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조금 들어갔다가 이래서 트렌드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기관 투자가분들은요. 매년 한 번씩 이익 실현해야 됩니다. 매년 정산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손실 났어? 그래. 나올 수 있는 데까지 기다려. 물론 펀더멘털 분석은 또 논외로 하고라도 그게 됐다는 전제로 하면 내가 만족하는 수익 또는 만족하는 손실의 폭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장기 투자, 이런 장기 투자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의 기회를 활용하는 그렇죠. 거.
그리고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하시는 종목이 한 4-5개 정도 되는데 네. 3개, 2개로 줄였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해서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그렇죠. 것. 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그럼요. 이야기죠.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주식시장에 대한 트렌드 이야기 해주셨는데 1편에서도 트렌드를 잘 파악하라고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언제나 우리들이 이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이유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이 투자업계에서 추세라고 하면 트렌드가 추세지 않습니까? 번역을 하면 추세라고 할 때는 보통 2, 4분기 또는 3, 4분기 연속됐을 때 추세라고 합니다. 그게 믿을 수 있는 흐름인 것이죠. 어제 올랐다고 앞으로 오른다는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올랐다고 앞으로 1년 동안 올라갔다는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빠졌다고 해서 계속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투자업계 많은 선배님들,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어떤 정론화돼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인식하는 방법이 보통 2, 4분기 또는 3, 4분기 연속이 되어야 그게 추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세 파악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또 추세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 의견인데 아까 그 앞 페이지로 한번 다시 가보죠. 아까 제가 실물 경제하고 금융 경제 말씀을 드리면서 28페이지를 다시 한번 가보죠. 실물 경기가 주황색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화해서 그려놓은 거라서 그렇지 그림이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였을 때는 이걸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뭐 10년 볼 거를 5년 볼 거를 또는 1년 볼 거를 한 달로 쭉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이든 경기든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걸 잡고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건 못합니다 절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좀 더 길게 올라가는 추세로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빠져가는 추세로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에서 이 작은 오르락 내리락의 패턴을 보지 마시고 어렵고 사실은 올라가는 이 추세 흐름 이거를 보자는 거죠. 이건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럴 때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경기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실물 경기로 움직임을 판단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 산업생산이라든가 무슨 소매 판매라든가 또는 뭐 정책 금리의 흐름이라든가 PMI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달에 얼마씩 움직였냐 어쨌냐 미국 같으면 작년 1, 4분기, 2,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1.6, 0.6인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죠. 그러니까 작년이나 지금처럼 역대급 위기가 온다라고 또는 경기 침체 역대급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려면 작년이나 재작년 말이나 작년 초에 이미 그런 얘기가 무성했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2,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미국이. 그때는 조용했어요. 왜냐? 그때는 금리를 본격적으로 안 올렸을 때거든요.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면서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주식시장 빠졌다고 해서 경기 침체까지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걸 경계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년 같은 때는 정말 마음 먹고 올린 거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때려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식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운용 전략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배팅하는 ETF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실물 자산도 작년 상반기까지 괜찮았거든요. 중반기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좀 더 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수익 낼 가능성을 높이고 하는 작업을 좀 해보자 하는 게 저희 의견이죠. 네. 네, 방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사실 지금 오랫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경기 침체가 되려면 일단 실업률이 완전 치솟아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네네네.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실업률이 거의 최저 완전 고용 상태잖아요.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할게요. 지난해 미국 경기 기준입니다. 지난해 1, 2, 4분기 마이너스 연속 성장하고 나서 3, 4분기, 4, 4분기 큰 폭의 분기 성장을 했습니다. GDP 성장률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역대급 경기 침체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경기 침체 왔나요 지금? 물론 이것도 호도되시면 안 됩니다. 경기가 정말 경기 펀더멘털이 훼손해서 지금 막 이렇게 떠드는 거라기보다는 작년에 예상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펀더멘털은 유지가 됐었어요. 작년 3, 4분기, 4, 4분기 플러스 성장하고 올해 1,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1.1%로 확정했다가 다시 수정치 1.3%로 올렸습니다. 전 세계 1위 경제대국 패권국이 매년 또는 매 분기별로 1%에서 1.5% 성장하면 그게 평균 수준이에요.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론
그 사이에 예상치 못했던 금리 인상이라는 복병 때문에 무능한 그 지역 은행들의 경영자들의 정말 그 얼치기 같은 의사결정 때문에 지역 은행 위기가 와. 그것도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또 느닷없는, 그래서 항상 이슈가 많다는 건데, 디폴트 위기가 오니까 또 이걸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막 경기가 작살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자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올해만 예를 들어서 보죠. 올해 주식시장 올랐습니까, 빠졌습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올랐지만, 미국 시장 올라서 괜찮았습니다. 빅테크 위주로 또 올랐고 괜찮았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많이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떠들어댔던 경기 침체 역대급 위기 아직 발현을 안 했어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없진 않죠. 이게 1년 있다가 올지 2년 있다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년 있다 올지 1년 있다 올지 지금 현재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럼 어디에 기준을 두시겠습니까? 그런 레토릭의 기준을 둬서 아예 손 놓고 그냥 뒷짐지고 아이고 걱정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네.